김인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우 부회장이 조금 전에 뵀는데 막 도착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해운물류산업 법적 쟁점 전망과 해결 방안 신년 자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그 코디브 19 이후에 해운조선 물류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그 전에 이미 두 번 이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오늘 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KMI가 해마다 해운 산업 전망 대회를 1월에 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이 법률 분야도 조금 했습니다. 우리 KMI가 그 하는 이 법률 분야를 조금 비켜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 하에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이런 모임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그 202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 뭐 해운 물류 조선 쪽에 가질 그런 법률 문제를 한번 터치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영무 그 상근 부회장, 해운협회 상근 부회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한번 격려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 마이크 좀. 예, 들립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줌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회의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해운물류 산업의 안정화 방안에 관해서 자담회가 있습니다. 예, 작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습격을 받아서 당초에는 상당히 어려운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 해운산업도 위기에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올 거라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전혀 예상과 달리 하반기의 시황이 급 반등을 했고 또 그 전에 우리 정부에서 해운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인정하고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해운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긴급 금융 지원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하반기 시황의 좋아짐에 따라서 해운산업이 당초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은 우리 국가에서 받은 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빠진다거나 뭐 계약 이행을 불이행한다거나 하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하주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물자 12억 톤 물동량을 원만히 안전하게 수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담회가 그 계약 이행에 따른 안전도 담보하고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를 논의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경기가 우리가 좀 좋다고 해서 그 국가에서부터 부여받은 우리 운송인들이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확인하는 오늘 좋은 자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후원을 해주시는 한국해법학회 손전열 회장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손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해법학회를 맡고 있는 손전열 회장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먼저 신년 해상법 전망대회 자담회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초에 우리 해운산업계의 주요 법적 이슈들을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 관련 산업계의 빠른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한 해상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자담회에서는 전기선 분야의 경쟁법 이슈, 특히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이슈, 이자 물류회사의 법적 지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계약상의 문제, 금융기관사의 선두사 이슈, 그리고 자율 운항 선박의 이슈까지 광범위하게 모든 주제가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자담회를 통해서 모든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에 따라서 법 제도도 변하는 산업계에 뒤처지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 해법학회도 지난 정기 가을 학술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선원 계약의 문제, 운송 계약의 문제, 또한 건조 계약의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논의되는 이슈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논의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금년 가을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해법의 CMI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우리 해상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개최되는 해상법 관련 신년 자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인데요. 우리가 세미나라기보다는 이제 좌담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패널은 이제 변호사님들 세 분을 모셨는데, 정병석 변호사님, 그리고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님, 그리고 정우영 변호사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분야에는 고병욱 KMI 실장님, 그리고 그 산업은행의 장세호 실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계에서 HMM의 이용백 상무님, 남성해운의 최영석 상무님, 그리고 이제 물류 쪽에 고려 국제종합운수의 권호인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종덕 부장님, 정문기 박사님, 이렇게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 순서는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그 이제 좌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업계에서 뭐 작년은 이랬는데 금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망이 됩니다 하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법률적인 이제 이슈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우리 법조인들께서 말씀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시 짚어주는 이런 순서로 그 좌담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주제, 2주제 이렇게 나눴는데, 1주제에서는 특히 이제 전기선 운항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이제 선복이 부족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그 운송인 측에서는 조금 이제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화주들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이와 관련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좀 보완할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물류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문제는 뭐 상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주제에서는 이렇게 전기선 운항의 문제, 이자 물류 회사, 그다음에 IT 문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주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주제 그 우선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다 올려드렸는데 시나리오를 같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제 이제 시황인데 2020년 초에는 물동량 감소가 예견되었는데 후반으로 올수록 수요가 넘쳐나서 전기 승사들 의외의 고경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용백 HMM 상무님하고 권호인 사장님으로부터 운송인 측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백 상무님. 예, 이용백 상무님 나오십시오. 안 들리시나요? 도와를 계신데. 권호인 대표님 계세요? 두 분 중에 어느 분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백 사모님 얘기 중인데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는데. 예. 마이크 문제 같은데. 이용백 마이크 사모님. 세팅을 뭐가 전혀 안 되는데. 제 말씀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들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만 보자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글로벌 선사들이 경기 침체를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봉량 확대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기존 선복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선복 축소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안 들리시죠? 좋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예상치 못했던 방역 물품이라든지 위생 물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에 더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막대한 재정 지출의 여파로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비롯해서 소비재의 구매 여력이 커지면서 선복 부족 현상까지 초래되는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호황이 시작된 것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제 소비재 구매가 늘어난 것은 과거 예를 들자면 월 한 1만 달러 정도 지출하던 가구에서 보통 한 2,000달러나 3,000달러 정도는 이제 서비스 지출에 예를 들면 외식이라든지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음악회를 감상한다든지 극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지출로 한 2,000달러, 3,000달러를 소비하다가 그것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 지출 여력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를 구입하는데 그런 부문으로 쏟아진 것으로 그런 결과인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호황이 시작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내륙 운송 지연이나 항만 적체가 생기면서 컨테이너 기기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런 것이 다 이제 합쳐지면서 우림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용선료도 인상되게 됐는데 용선료 인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용선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용선료가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자 방금 기사에도 하나 떴던데 한국해운신문 기사에 보면은 8,500TU급 컨테이너선의 하루 용선료가 39,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딱 6개월 전에 지난 5월이나 6월까지만 해도 12,000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3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5년 장기 용선 기준으로 용선료가 인상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용선료가 더 올라갈 여지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부족한 박스 기기로 인한 기기 조달 비용의 증가도 운임을 인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권호인 박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알기 좋게 운임 상황이 된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호인 대표님. 권 대표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용국 사모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부연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빈코가 2020년 그 한 해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 기준으로 1.5% 감소된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1.8%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됩니다. 1.8%. 그다음에 조금 더 생생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운님이 유럽이 20푸타가 5,000불, 40푸타가 10,000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 이어진 운님이고요. 미 서안이 20푸타가 3,300불, 40푸타가 4,200불, 미 동안이 20푸타가 4,000불, 40푸타가 5,000불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운임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8배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 뭐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도 마찬가지인데 캐리어 입장에서는 전대미문의 호황을 지금 구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MVOCC 포딩 입장에서는 이제 캐리어하고 화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그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한국이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지 않아서 뭐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이영덕 사모님께서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선복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코비드 19이 발생이 돼서 미국에서 그 실업급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40% 인상이 됐는데 이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니까 미국은 대부분의 화물들이 그 포트에서 창고로 가서 창고에서 디베닝, 창고에서 그 베닝 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왕창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서부터 예견됐던 상황인데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컨테이너 작업이.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렇게 짐을 부리고 짐을 싣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됐고 컨테이너 박스 작업이 지연되니까 그 셰시가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셰시가 묶이니까 트러킹이 턴라운드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만에서는 제때 짐이 안 들어오고 제때 짐이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올 1월 달 연말 정도로 해서 LA 포트가 아주 심한 채선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과거랑 비교하면은 이럴 수가 없는 채선이 이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복은 작년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개선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많이 했는데 물량이 7, 8월 들으면서 이게 그 쏟아져 나가면서 선사들이 그 개선했던 선복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복 자체가 부족한 개념보다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출발한 그 악순환이 이 수급 불균형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컨테이너 박스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회전이 늘어지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턴라운드가 왕창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유럽도 미국만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 그 카고 플로에서 점차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오늘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참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요인보다는 미국의 그 이제 하역 작업의 문제, 컨테이너 박스와 연결된 그런 설명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주측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문기 박사님하고 이종덕 박사님이 화주측을 대표해서 계십니다. 우선은 그 정문기 박사님 좀 화주측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기 박사님? 안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박사님, 예. 예. 그 작년
네, 그 물류하고 공급 사슬 측면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 작년 1월, 2월에 이제 중국 우한의 폐렴인 이제 코비드19가 발생을 했고, 이제 3월부터 이제 글로벌 확산으로 이제 락다운 조치에 따라서 사실 글로벌 수요가 디맨드가 감소를 하고 공급은 좀 과잉 상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5월부터 지금 글로벌 락다운이 완화되면서 이제 북미 물동, 그다음에 유럽 중심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부터 그 작년 연말까지 선사 간의 합종 연행 등 이제 선사 주도, 즉 선사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북미와 유럽 물동량도 증가하면서 전체 이제 시장 운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인이 됐던 게 이제 선복 부족, 베슬 스페이스 부족 부분하고 엠프트 컨테이너인 공 컨테이너 부족이 심화되는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이 됐고,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월, 2월까지 지금 진행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 물류나 공급 사슬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제 해상 운송 측면에서 우리가 베슬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엠프트 컨테이너를 공급받아서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객이 요청하는 그런 요청일에 미트하기 위해서 적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적시 공급이라는 온타임 딜리버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한국발이나 이제 중국발 국제 해상 운임을 보면 그 북미 물동량과 그다음에 유럽 시장의 이제 수요 증가, 내지는 이제 선복 부분, 공 컨테이너 수급 부족,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대형 화주하고 정기 선사 간에 사실 매년 장기 운송 계약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과 시장 운임의 격차가 사실은 아주 커지는 이제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연말부터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까지 해서 그 국제 원양 해운 선사하고 올해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해서 계속 글로벌 비딩이 진행됐고,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마무리된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 운임은 사실 앞서 그 선복 이슈라든지 공 컨테이너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급격히 인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 올해 1월, 2월까지 1사분기까지 즉 춘절 전까지는 이런 베슬 스페이스 부족이라든지 엠프티 컨테이너 부족 그 현상이 심화되고, 이게 이제 화주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복 미확보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선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프리미엄 그 차지 부분을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화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제 유럽 지역, 그리고 아주 지역에 그 우리가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글로벌 비딩을 통해서 약속된 그 물동량 부분도 사실 1, 2월 달에 이렇게 지금 할당이 안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물량에 대해서만 비용이 제공된 그 물량에 대해서만 선복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선복 프리미엄 선복량 부분은 여하튼
좀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또한 뭐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연말에 선정하지 못한 재고 부분이 이제 쌓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선복 부족 내지는 공 컨테이너 부분의 미확보 부분 이런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는 물량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생산하고 판매, 유통 쪽의 판매 쪽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관리 말씀하셨는데 화주 그 관점에서 수출하려면 선박도 확보돼야 되고 컨테이너 박스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어서 운임 상승을 초래했다.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좀 이자물류 측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종덕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덕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리십니까?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덕입니다. 그 실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제 해상 운송에는 소위 이제 매년 혹은 이제 시즌별로 이 시장의 현재의 시장 상황이 캐리어스 마켓이냐 아니면 멀천트 마켓이냐라는 그러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20년 초에 이제 코비드 19이 발발하기 전에 19년 말까지 이 국제 해상 운송의 시장 자체는 멀천트 마켓, 화주가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측이나 예상을 못하다가 작년 초에 이제 코비드가 발발하면서 그 영향이 이제 5월부터 이제 국제 해상 운송 시장이 나타나겠는데. 처음에는 북미 시장에서 운임 인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호주와 인도와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유럽 순으로 이러한 그 운임 증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권호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평균적으로 서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000불의 인상, 40 컨테이너 기준입니다. 동안은 한 3,000불의 인상. 그 다음에 남미는 무려 8,000불의 인상. 남미의 원래의 그 평균 가격이 40 기준으로 한 1,500불에서 2,000불 수준인데 10,000불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였고, 유럽은 뒤늦게 작년 10월, 11월부터 한 4,000불 정도의 추가 인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1년 정도 계속 지속되는 전대미문의 이제 캐리어스 마켓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2021년 1월 오늘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2020년 말이나 2021년 1월 초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다운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1월달 2021년 1월이 시작된 지 한 20일 정도 경과됐는데 지금은 그 의견들조차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아마도 이러한 그 캐리어스 마켓의 강한 현상들은 최소한 올해 1, 4분기까지는 갈 것 같고 더 간다면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1년에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이자물류 회사도 그렇고 일반 그 BCO의 그 화주들도 선사들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평균 한 40% 정도의 운임의 인상이 된 상태에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이 정도로 현재까지 해상 운송 시장의 현상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좀 법적인 그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권호인 대표님한테 좀 여쭙겠는데, 그러면 이런 부족 현상, 선복 부족,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컨테이너 전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룻배 있죠. 이게 육지에서 섬 왔다 갔다 하는 나룻배. 그 크게 보면은 컨테이너 전기선은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가면 돌아와야죠. 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특정 기간에 그 병목 현상이 생긴 거를 추가 선북을 투입한다든지 추가 컨테이너 박스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완화돼 가는 거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지금 국내 뉴스에 임시 배선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 실상은 항로 전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엑스트라 보이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없는 배를 빌려가지고 신규 항로에 집어넣는 그 자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 선박에 실을 컨테이너 박스를 엑스트라로 또 이렇게 준비한다는 그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각 선사가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로에 있는 선박을 중요도가 높은 항로로 전배하는 그 내용이지, 급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더 서비스를 증가시킨다든지 박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하고요. 굳이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유럽계 포워드들이 시도하는 화주가 목마른 사람이 그 샘 판다고 자기들이 지금 배를 배선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전체 물류 마켓에서 보면은 포션이 너무나 미미해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 가야 된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화주들 화물을 부킹을 하는데, 미주 유럽 할 것 없이 1월달 부킹은 진지하게 끝났습니다. 2월달 부킹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화주나 포워드, MVOCC 입장에서 캐리어한테 부킹한다는 그 자체가 한 달 전 선부킹이 일반화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깝깝한 현실인데, 이 현실을 당장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화주 상생 이야기를 우리 김명무 부회장이 뭐 오래 전부터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 선화주가 이런 불척의 경우도 대비를 해서 뭐 컨테이너 좀 선박에 대한 여부분, 그다음 박스에 대한 여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저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그 이제 해상부 교수로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해상 기업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가지고 이제 영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인적 설비로는 선장이 있고 물적 설비로는 선박이 있다. 그럼 컨테이너 선박은 그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데, 이 그 전기 선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컨테이너 박스는 물적 설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법에 상법 해상편에 컨테이너 박스는 뭐 책임 제한하는 그 단위에만 나와 있지, 컨테이너 박스가 물적 설비로서 우리가 좀 뭐랄까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그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송화인한테 제공해야 된다든지 또 수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신속하게 운송인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든지 그런 뭐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오늘 나오신 그 패널 변호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동안 강조했는데 컨테이너 특히 박스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그 부족 분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게 상법 해상편에 그 물적 설비로서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박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담보제도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병석 변호사님, 정병석 변호사님 먼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나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 아주 부지런하시게 이 좌담회를 마련해 주셔서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책에 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하자면은 조금 더 좀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좀 더 확실하게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복이 부족하다 또는 박스가 부족하다 하는 현상이 그러면은 왜 나타나는지 이것에 대한 진단이 전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 지금 현재의 부족 그 상태가 수요가 넘쳐서인가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작년의 물동량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기대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은 뭐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과잉 수요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부족이 생긴 이유는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한 물류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 선복이라든가 박스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한 번에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제 심화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물론 해결하려면은 뭐 갑자기 이제 선박을 많이 투입을 하고 갑자기 박스를 만들어서 투입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누구 얘기했듯이 빵 찍듯이 이렇게 밤새 찍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결국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이 회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그 컨테이너에 생기는 어떤 생태적인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이것이 구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코비드라는 사태에 따른 좀 일시적인 현상의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컨테이너로 운송이 되면은 화주가 물건을 찾아가고 빈 컨테이너를 빨리 반환을 하고 그게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화주가 반환 의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디머리디 디텐션이 다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안 찾아가고 또 일정 기간 내에 그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으면 상당한 페널티를 물고 있기 때문에 화주 측에서 일부러 뭐 지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기는 그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법적 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그 미미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담보 문제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소중한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로 해상법을 개정해서 좀 더 화주들이
신속하게 반납하고 그래서 지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적 설비를 규정하는 거는 장점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 해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점이 될 건데 문제는 이 선박하고의 대비 지금 재능적인 물적 설비는 선박이거든요. 이 선박의 특성은 동산이지만 부동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등기도 할 수 있고 또 강제집행도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하고 또 형법에서도 선박을 거의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공해를 항행하는 선박은 거의 자국의 영토로 보고 이렇게 선박에 대해서는 좀 그야말로 심각한 그런 중요성이 있는데 과연 컨테이너가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물적 설비일 것이냐. 그리고 그 선박과 물리적인 일체성으로 볼 때 그 컨테이너 박스는 선박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박과 독립된 용구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그 컨테이너 박스는 물적 설비로 취급하지 않고 선박만 물적 설비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물적 설비로 의지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선박 소유자에게 있는 걸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손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물적 설비를 소유한 선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처럼 리스하거나 렌트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선박 소유자와 컨테이너 박스 소유자가 손해를 분담하게 돼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합리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물적 설비를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돼서 그것도 또 선주한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물적 설비를 한다면 화주가 무조건 선박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화주 소유의 컨테이너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화주가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개정을 하면 선박 소유자가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다 제공하는 게 아마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뭐 그 상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운송 계약에도 없는데 관습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자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자기 소유하면서 이제 운송인에게 또 빌려주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주 송화인이 자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자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운송인보다도 더 많은 전 세계적인 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좀 더 회전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화주 측 그리고 물류회사 측에 있는 그 정문기 박사 이종덕 박사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이종덕 박사님. 네.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자물류 회사나 BCO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자체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우리 해상운송에서는 SOC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시컬송 컨테이너인데 제도 자체는 장려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같은 이러한 그 컨테이너가 부족됐을 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컨테이너 SOC 컨테이너를 이자물류 회사나 종합물류 회사나 대규모 화주들이 소유했을 때 어떠한 베네핏이 화주에게 주어지고 또 운송인에게 주어질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주에게 주어질 베네핏을 살펴본다면은 과거에는 SOC 컨테이너를 선적하게 되면은 운송인이 갖고 있는 COC, Carriers Own 컨테이너의 가격 대비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선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과거에 비해서 SOC 컨테이너라고 하여도 COC 컨테이너에 비해서 운임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주 입장에서는 SOC 컨테이너를 이제 어떠한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유는 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작하고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개진을 하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고요. 또 운송인 측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적선사 같은 경우는 유럽계의 글로벌 캐리어에 비해서 서비스 자체가 이제 부족한 지역이 북미나 유럽의 베이스포트나 뭐 북미의 MLB, IPI 지역들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나 러시아나 남미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생산 공장들이 포진해 있는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국적 선사의 서비스가 유럽계 선사의 서비스에 비해서 우등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컨테이너 자체를 국적 선사가 회수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C 컨테이너를 이자 물류회사나 이제 종합 물류회사가 이제 그 보유를 할 경우에 혹은 COC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이자 물류회사가 유럽의 어떠한 그 불모지나 남미나 어떤 아프리카나 이렇게 국적 선사가 서비스 네트워크가 왕성하지 않은 쪽에 컨테이너 관리를 이자 물류회사의 현지 법인들이 그들의 IT 강점이나 네트워크의 강점을 갖고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적선사와 이자 물류회사 혹은 종합물류회사의 상생의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대규모 동화물류 회사들도 SOC 컨테이너로 추가 발주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SOC 컨테이너를 선적했을 때에 운송인은 이 화주한테 운임의 베네핏을 주고, 그 다음에 그 COC 컨테이너가 불모지 쪽에 운송이 됐을 때에 우리나라 이자 물류회사나 어떤 종합 물류회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리턴해 주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서로 윈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 SOC 선적하면 운임에서 베니피트 주고, 그다음에 COC 같은 데도 그 운송인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면은 이제 그 이자 물류 회사나 종합 물류 회사들이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상생 모델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SOC 컨테이너가 이게 조금 있기는 있나요, 현재도? 그렇게 뭐 인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리퍼 컨테이너 기준으로 SOC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러한 대규모 캐시앤캐리 회사들은 자체 컨테이너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대기업의 이자 물류 회사들도 러시아나 CIS 구간에서의 용도 때문에 SOC 컨테이너를 자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그 프레이포더 NBOCC 중에 CIS 쪽에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그 물류회사들은 SOC 컨테이너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문기 박사님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도 박사 그 의견에 많은 부분에 공감이 들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전기 선사들이 공급하는 것이, 선사들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사실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선사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좀 용이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거래 관행, 약간 상관습상 현재까지 선사가 이 컨테이너를 하고 컨트롤 해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형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테이너 박스를 컨트롤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리포지셔닝 한다는 거,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선사가 컨테이너를 공급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화주가 그러면 왜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지 않고 선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공급받아서 이제 화주 입장에서는 장입하고 이제 선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고 뭐 관리하고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컨트롤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주가 컨테이너를 소유해서 이제 선적을 한다 하고 했을 때 도착지에서 다시 그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것 아니면 리포지셔닝 하는 것 아니면 그 도착지의 화물들을 이제 적재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화주나 일부 뭐 그 대형 그 포워드가 아닌 상황에서는 거의 관리가 어렵지 않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주와 이제 포워드가 이제 물류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물류비 특히 이제 해상 운송비 부분에 이 컨테이너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운임이 그 계약 체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화주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소유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화주가 이제 컨테이너를 소유하더라도 이제 실제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화주가 이제 각 지역별로 물동량의 수급 현황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화주에게는 그런 핵심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류나 운송의 부분에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까지 이제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화주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관리의 리스크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자 물류 회사들이 사실은 SOC 컨테이너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부 컨테이너들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관리하고 운영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사인 운송인 측면에서도 사실 국제 해상 운송 시에 컨테이너 화물의 멸실 훼손이라든지 손상이 발생을 한다면 사실 선사인 해상 운송인의 이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선사 컨테이너가 아니면 즉 뭐 화주나 포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컨테이너를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이제 자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김정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이제 컨테이너 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컨테이너 공급을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 금융이 사실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컨테이너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라든지 특히 이제 컨테이너 회수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이 금융이 원활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이 화주라든지 아니면 이자 물류 회사인 프레이트 포워더가 은행이나 선사, 이 해진공이나 정부 부처와 함께 금융에 참여해서 화주나 프레이트 포워더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기 선사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화주나 포워드는 이제 간접적으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컨테이너 오퍼레이션은 이제 선사가 맡아서 운영하면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자 물류 회사들은 이제 SOC 컨테이너를 갖고 있다는 게 이자 물류 회사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화주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운송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 운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할 필요성이 사실 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SOC 컨테이너가 조금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전기선사하고 이자 물류회사하고 화주하고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를 누가 이제 가져갈 거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안정된 운송을 하려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여분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너무 길게 시간을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한번 이자 물류 회사들도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그런 필요성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아까 우리 김영무 부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우리 해운계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해운법 20 구조에 가면은 이 공동행위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임이라든지 노선 조정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경쟁법 공정거래법에 가면은 또 58조에서 그게 이제 정당한 경우에만 뭐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계에 있는 분들은 20 구조의 존재로 이 모든 게 끝났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자꾸 개입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경쟁법이 규제하는 것이 한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 지배자적 지위, 기업 결하, 그다음에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29조가 다루는 것은 그 공동행위 하나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경쟁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침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이 아마 이 부분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정우영 변호사님 계세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58조 문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문을 그대로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예를 들어서 해운법에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규제다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유형별로 어떤 유형은 배제하고 어떤 유형은 배제하지 않고 개별 법에서 정해진 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가 적용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 잠깐만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58조는 하여간 그 유형별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거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형별 배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유형별 배제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는 우리 해운법 29조의 그 형태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는 것 같아요. 해운법 29조 문장을 보면은 외항 화물 운송 사업에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의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 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공동행위만 마치 배제되는 것처럼 29조가 문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의 유형을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데 공정거래법 58조의 본래의 취지는 어떤 유형을 배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타 법, 해운업법에서 만약에 적용 배제를 명시한 게 있으면 배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 교수님 질문하신 거하고는 약간 그 방향이 다른 답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기업 결합도 이게
그 해운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업결합은 그 공동거래법을 가야 되겠. 29조에서 적용 배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예, 예. 기업결합을 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자가 나온다던가 하면 그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 대상이 되겠죠. 아니 여기서 변호사님 말씀은 유형별 배제는 아니라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가? 유형별 배제라는 게. 유형별로 그 공정거래법 58조의 취지가 유형별로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적용을 배제하겠다, 적용 배제를 허용하겠다. 근데 해운법에서 보면은 이상하게도 공동회기만 허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지금 우리 해운법 29조에 보면 운송 조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행위하고 그 뒤에 보면 또 뭐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도 나와 있었어. 그 말은 그거를 놓고서 이제 그 다음 질문하실 것 같은데 끌어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거래 당국에서는 지금 해운법 29조의 적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의한 거를 적용 배제를 허용은 해주겠는데 그 행위가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당한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해운법 29조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전부 정당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공정거래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다. 절차가 조금만 위반하다든가 또는 그 내용이 이상하면 그건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한 행위의 해석을 두고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게 현재의 입장일 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9조에 있는 것이라도 절차나 내용에서 정당해야 그 58조 공정거래법 58조에 의한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 그게 이제 공정거래 당국이고요. 이제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그게 아니라 해운업법 29조에서 운임이나 그다음에 선박의 그 배선이라든가 배치라든가 화물의 적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건 일단 허용하고 절차 위반은 과태료로 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당성의 판단은 해수부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우리 해운업계이고 해운업계를 대변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말씀하시죠. 저도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께 100% 찬성하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해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해운에 대한 공동회의가 출연하게 된 배경, 물론 지금 그것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과정이지만 그 해운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자꾸대로만 했을까요? 자꾸. 지금 정 변호사 말씀에 취지를 보지 않고 정당한 공동회의만 허용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들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는 뭐냐면 정당할 경우에는 해양사무소 소관이니까 터치 안 하고 정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처벌하겠다는 식이야. 그거는 잘못해서 한 것 같아요.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운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공정거래원의 한두 사람 또 서너 사람 빼놓고는 해운법 또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위가 앞서서 2-3년 동안 나온 겁니다. 이건 절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금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행위이면 사실 무조건 하고 저 해운법 29조의 적용 대상이고 위반되면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간다. 정당하던 알겠습니다. 부정당하던 해운법에서 처리되지. 좋습니다. 정당한 거면 해운법에서 처리하고 정당하지 않을 거에는 공정거래법 가져간다는 것은 해운법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뭐 이제 신고 받는다든지 처벌한다든지 하는 걸 좀 FMC 정도로 좀 강화시키면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공정거래 부분은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시나리오 있는데 세 번째 이자 물류 회사하고 IT화 문제를 좀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자 물류 회사도 우리 그 해운 기업들하고 이제 지난번에 또 포스코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찰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경쟁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 물류 회사도 우리 상법 그 해상법에서는 계약 운송인으로 우리 그 운송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해운법에서는 선박을 보유한 사람, 선박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빌려갖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만 해운업의 그 이제 주체로 보기 때문에 해운법에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법상으로는 그 이자 물류 회사도 이제 계약 운송인으로서 화재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뭐 책임 제한도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들 이제 이자 물류 회사나 또 포워드들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계약 운송인으로서 그러니까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 어떤 의미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요. 김현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윤영 교수님께서 그 이자 물류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자 물류에서는 그 세 가지 지위를 가진다고 봅니다. 첫째는 운송인입니다. 이자 물류 회사가 수출자하고 물류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 운송이 됩니다. 대개 운송 구간은 육상, 해상, 항공 전부 복합 운송을 대부분으로 하죠. 근데 그 적용되는 법률은 상법 816조입니다. 그 1항 보면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 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손해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해상에서 발생됐으면 해상법, 항공에서 벌어졌으면 항공법 이런 거죠. 그런데 발생한 그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모를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어떤 특정한 육상인지 항공인지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운송 거리가 가장 긴 구간, 대개는 해상이죠. 거기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대개는 해상법이 됩니다. 다만 운송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이 모를 때 그때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계약 당사자인 물류회사한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실제 운송인한테는 계약상 책임을 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운송인은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해 과실에 대해서 면책, 화재에 대해서도 면책, 포장당 책임 제한으로 1kg당 666 SDR 한 포장당 그걸 제한할 수 있고 1년간 단기 제척 기간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공동훼손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두 번째 지위는 상고업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종합물류회사는 그 물류 계약을 체결하면 상고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법상 포장당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억짜리 소리가 나더라도 한 포장당 예를 들어서 한 666 SDR, 한 150만 원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다만 운송인의 선화증권에 히말라야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운송인이 누리는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물류회사는 운송 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자물류회사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국제물류 주선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인이 되는 거죠. 운송 주선인은 송화인의 위탁을 받아서 운송인과 접촉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송화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운송 주선인으로 책임질 때는 해상 운송인하고 달라서 포장당 책임 제한 적용도 안 되고 정액 배상주의, 고가물 책임 보호 이거 다 못 받습니다. 이런 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뭐 조금은 제 사이드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포장당 책임 제한 말고 그 이제 해상 기업에게 허용하는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운송일 때 이제
뭐 그런 오퍼레이터 운항자로 봐서 그 책임 제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을 허용하는데, 이 이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물적 설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해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대형 뭐 24,000 TEU 컨테이너가 막 이게 막 쓰러져 갖고 한 2,000개가 이제 그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그럴 때는 아마도 저 하나하나에 대한 포장당 책임 제한보다도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을 원용하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자 물류 회사는 그런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은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 변호사님은 이제 그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박사학위 받으신 대가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래 1962년 제정된 상법에는 선박 소유자만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개정된 상법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용선자,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그리고 선박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선장, 선원, 도선사, 그다음 구조자, 책임보험자까지 그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 책임 제한은 그 해상기업의 보호가 목적이죠. 그런데 이자 물류회사는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해상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 학자들이 다수설은 지금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추세는 또 이자 물류기업이 그 기능이 해상기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자 물류 회사도 그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그 주장하려면은, 저는 생각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내가 소유해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해상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상 기업이란 게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구성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게 법적인 이슈가 있다는 걸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덕 그 부장님이 이번에 그 박사학위 이걸로 받으셨는데, 혹시 좀 이와 관련해서 이자 물류회사 법적 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운송주선인에 대한 3가지 법적 지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상법에 있는 운송주선인을 다른 표현으로 두 양자 간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제물류주선업자라는 그 명칭이 있고, 상법에 있어서의 뭐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이라는 전통적인 어떠한 그 법리를 취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업자, 주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통적인 주선의 법리는 일단 인용하지 않은 것, 적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사업자의 기준으로 볼 때 물류정책기본법에는 화물운송업자, 그다음에 물류시설 운영업자, 그다음에 서비스업자, 종합물류 서비스업자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이제 서비스업자의 법상은 그렇게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이나 어떤 실무적인 면에서 볼 때 국내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프레이포더 혹은 뭐 미국 법상 NBOCC, 우리나라의 키파 기준으로 한 60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는 한 4,000개 이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제물류 주선업자 혹은 물류회사 혹은 뭐 프레이포더들이 화물 운송업만 하거나 아니면 물류시설 운영업만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창고업만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사업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화물 운송이나 물류시설 운영이나 서비스업의 경계들을 서로 넘나들면서 그 사업에 관한 인허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송인, 상법상의 어떤 그 운송 주선인이나 계약 운송인의 면에서 점차적으로 복합 운송인,
혹은 종합물류 사업자로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상법에서 계약 운송인으로 인정이 되고, 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1991년도 어떤 운송인 중심주의에서 운송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총체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그게 선박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그러한 그 종합물류 서비스업자들이 장내에 보유할 어떤 컨테이너 단위로 설계를 하던 어떤 그런 책임 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E로 시작되는 국내 어떤 그 이자물류 회사, 대기업의 이자물류 회사는 사실상 선박도 요새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HE 이자물류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자물류 회사들이 장내에 선박을 보유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트럭이나 컨테이너나 어떤 그 물류 운영에 대한 장비는 점차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종합물류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면에서 어떤 총체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해상구간에서의 적용을 정교하게 설교해서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물류 사업자, 종합물류 회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최영석 상무님 지금도 계시나요? 한 시간 있다 나가시죠. 그러시면요. 누구보다도 이 종합물류 회사, 종합물류화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 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합물류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 운송인들이 종합물류화해 나가는 과정, 우리나라의 현황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물류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화물을 가진 자, 그러면 제조업자들이 될 거고요. 실화주라고 하는 실제 화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 제조업자가 가장 클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업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자나 무역업자가 그 처음 시작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원스톱으로 그 물류를 해줄 거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업을 종합물류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비대면이라는 게 훨씬 더 속도감이 빨라져서요. 그 종합물류업이라는 그 실화주나 무역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심고심을 하고 그런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선사 입장에서도 비대면, 즉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반을 좀 더 강화시켜서 무역업자와 실화주들을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 GTO,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 즉 DPW, 두바이 포트 월드나 그다음 PSA, 싱가포르의 PSA 같은 그 글로벌 GTO들도 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네 그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서 피더 선사를 인수하고 창고를 인수하고 육상 운송사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을 그 종합 물류업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변화들이 또 빨라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전통적인 이커머스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그 해상과 육상의 그 인프라 뭐 여기로 물적 설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벌써 화물 항공기를 8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쪽으로는 MVUCC 자격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 물류, 종합 물류업까지도 저희 그 기존의 전통적인 종합 물류 업체를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가 아니고 별도의 그 글로벌 물류 그룹을 그 마윈 밑에 차이냐오라는 글로벌 물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국제 물류업을 그리고 종합 물류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는 스마트화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이 베이스가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종합 물류업들, 즉 유럽향의 DHL,
퀴네나겔,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글로비스, 판토스 그런 종합물류 업체들이 굉장히 그 머스크라든지 CMA, CGM이라는 선사향의 종합물류업 속도, 그리고 두바이 포트월드나 그 PSA라고 하는 글로벌 GTO 향의 종합물류업의 속도, 그다음에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하는 그 종합물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속도,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그 종합물류 업체들의 디지털을 가미한 종합물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속도, 그런 네 축의 속도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실제로는 실화주나 아까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속으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법적인 부분보다 실물 부분에서 디지털과 연계돼서, 그리고 스마트라는 거와 연계해서 굉장히 큰 변화이자 굉장히 큰 경쟁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